자, 그럼 문제 35번 보실까요? 이제 35번에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를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옳은 거 하나 맞고 4개 틀렸다는 건 일단 1번부터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일단 1번은 이제 35번 1번에 그 사업장 가입자 관련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가 기술이 돼서 보시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때 사용 관계가 끝난 때 연금 가입 대상자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는 해당하게 된 날에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35번의 현재 31번은 지금 35번 1번은 자격 상실에 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35번 1번의 시기, 1번은 그 자격 상실의 시기인데 현재 주어지는 사유는 중에서 그럼 일단 지문에 국적 상실에서부터 그 국민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는 해당하게 된 날에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는데 여기는 지금 주어지는 사유 4개 사유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사용 관계가 끝난 때 그리고 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그래서 시기는 현재 4가지 시기를 줬는데 그중에 시기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시기를 물어본 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여기는 그날 이 행정처리에 관한 시기죠. 언제 자격을 상실한 걸 물어보는 부분인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 사용 관계가 끝난 때는 다음 날이 맞습니다만 사유가 다른 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는 그때는 해당하게 된 날. 그래서 현재 그 관련 여기 1번에 관한 지문제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입니다. 제외자. 그럼 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언제 자격을 상실하면 여기는 해당하게 제외자면 여기는 언제 해당하게 된 날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1번은 4개 사유 그 주어지는 지문의 사유 중에 이 마지막에 4번째 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때는 다음 날이 아니라 해당하게 된 날 자격 상실의 행정 처리합니다. 나머지 3가지는 다음 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 상실에 관한 사유 시기 중에 하나 X. 2번. 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던 데로서 50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연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하면 그가 생전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여기 2번은 지금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인데 10년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인데 나이가 50세가 아니라 55세 이상이 되어야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현재 2번은 50이란 나이 그 수치를 55로 하나 수정해서 2번, 3번. 자,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 초범위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뭐 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35번의 3번은 맞습니다. 3번은 맞고요. 자, 4번 가볼까요? 4번. 4번은 국민연금법상의 급여 중에 뭐가 있냐면 반환일시금이에요. 반환일시금. 자, 반환일시금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셨을 때 그 지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완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환일시 일단 여기 있는 급여,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입니다. 급여. 일단 여기는 그러면 자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에 관한 급여 시효입니다. 급여의 시효. 일단 여기 급여 시효. 이렇게 한번 볼게요. 급여 시효입니다. 자 국민연금법의 급여는 총에서 4가지인데 이 급여 관련 시효는 연수가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5년. 자 5년이고요. 근데 현재 지금 주어지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환일시금에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면 됐는데 현재 그러면 국민연금법상의 요 반환일시금도 이 급여 중에 분명히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반환일시금의 사유, 반환일시금을 그 청구할 사유 중에 사유가 총에서 3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됐을 때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 또는 유족에 의해서 이 일시금을 청구하는데 그 세 가지 사유 중에 일단 그러면 반환 일시금도 시효가 몇 년이 되는 거죠? 5년이 시효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지문이 틀렸다고 지금 정리한 부분인데 반환이 지금 세 가지 사유 중에 세 가지 사유를 보시면 여기는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몇 세가 된 때? 60세가 된 때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된 때입니다. 된 때.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일단 국민연금법에 관한 시효는 5년이다. 그러면 일시금도 시효가 몇 년이 돼요? 5년이 되는데 이 지급사유는 총회 저는 나중에 기본서를 한번 보시면 이 일시금 청구에서 총 세 가지 사유가 된 세 가지 사유 중에 어떤 경우라면 이 세 개 사유 중 하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몇 세가 된 때 60세가 된 때에 따른 반환 일시금은 이 시효가 몇 년이더라? 10년입니다. 근데 현재 여기 4번이 틀린 거 왜 틀렸냐? 무슨 단서가 빠졌어요?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란 요 단서 요건하고 나와야 맞습니다. 근데 현재 교재에 보시면 현재 교재는 사유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맞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책을 보시면 반환 일시금은 10년이라고 하면 책에 맞는 건데 이게 왜 틀린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반환 일시금은 그 세 가지 사유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 따른 반환 일시금의 시효가 몇 년이더라? 10년이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일시금은 꼭 세 가지 사유를 정리하시고 세 가지 중에 이 사유에 해당하면 시효가 몇 년입니까? 10년. 나머지 두 가지 시효가 5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확히 정리 않게 되면 이게 또 이거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일시금은 현재 시효 10년으로 묶이려면 꼭 앞에 무슨 단서가 나와야 돼요? 이 단서하고 묶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셔야 일단은 정리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4번은 틀린 이유는 왜? 세 가지 사유 중에 꼭 앞에 단서가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된 때에 따른 반환 일시금의 이 전제 조건하고 나와야 시효가 10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문에 지금 보시면 현재 지문만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현재 교재하고 봤을 때 이게 교재가 지금 이 문제가 틀린 걸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교재에 있는 그 지문 책 자체가 앞에 단서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봐두시면서 현재 정리는 정확히 정리하면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세 가지 사유 중에 뭐하고 연결이 된다면 이 지문하고 연계가 되어야 일시금의 시효가 10년으로 빠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가지 시효가 몇 년이더라?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정리 일단 X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5번 자,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내지 않았으니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즉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서 그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했는데 누가 사용자가 내지 않은 경우는 내지 않은 경우라면 그 내지 않은 기간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여기는 일단 누구 잘못이다. 근로자 가입자는 잘못이면 누가 사용자가 내지 않았는 경우 그 경우에 따른 단서가 있을 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이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 가입 기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은 3분의 1이 얼마로 바뀌더라? 2분의 1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35번에 지금 5번. 35번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국민연금법 전체적인 부분을 뭐 어느 한 부분에 한정하자 전체적인 종합이용의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35번 정답 3번 처리하고요. 자, 36번. 자, 비상 콘센트 설비 관련한 규정의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지금 지문에 이제 보셨을 때 1번입니다. 비상 전원에 관한 부분인데 1번에 비상 콘센트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면 여기는 30분이 아니라 20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상 전원에 관한 시간이 30분이 20분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1번 봐두시고 나머지 쭉 가시되 그중에 특히 한번 같이 하나 확인할 게 그 3번에 비상 콘센트 설치 위치 바닥에서 얼마 이상
0.8 이상 1.5m 이하 위치에 그래서 비상코시아트 설치 높이에 관한 규정의 그 수치에서 0.8에서 0.5m. 혹시 이제 보시면 여러분 높이 지금 현재 그 36번에 그 지문의 3번, 36번의 3번인데 자, 여기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해서 혹시 높이를 물었을 때 보시면 높이를 혹시 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높이를 물어봤다. 높이를 물어보는 지문이 혹시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고 물어보면 거의 답은 이제 물론 하나로 몇 메타 이하 이상 그걸 빼고 얼마 이상에서 얼마 이하라고 물어봤을 때 보시면 거의 대부분 얼마 이상. 지문은 거의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높이를 물어보는 지문을 주었을 때 국가 화재 안전 기준상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하란 요 지문의 숫자를 여러분 주었을 때 보시면 지문을 주었을 때 얼마 이상, 얼마 이하란 이 숫자를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 그 경우 수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아마 정답은 둘 중 하나 보실 수 있는데 이 국가 화재 안전이 얼마 이상이 얼마 이하라는 그 수치를 거의 대다수 숫자 지금 공부하셨거나 또 앞으로 뭐 해왔던 수치 거의 대다수 수치 거의 한 90, 7, 8% 거의 100%는 아니고 거의 주요 수치는 대부분 얼마가 되냐면 0.5에서 1m입니다. 아니면 숫자 지금 보신 대로 얼마? 0.8에서 1.5m. 경우는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높이를 물어보는 질문을 여러분이 주었을 때 혹시 잊어버리셨거나 또 그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이상 이하를 줄 때는 둘 중에 하나 0.5에서 1m 이하 0.8에서 1.5m 물론 가로를 다 혹시 그러면 주관식으로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예를 들어서 1을 주면 정답은 얼마가 돼요? 0.5, 0.8을 주면 얼마가 돼요? 1.5가 되죠. 정답은. 그래서 객관식으로 주거나 혹시 이거를 주관식으로 아닌 뭐 주었던 거 여기는 주관식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질문에는 보면 혹시 두 개를 다 가로쳐도 빈칸 놓지 마시고 높이 이상 이하를 줄 때는 둘 중 하나씩 주면 그 빈 공간을 남겨놓은 것보다는 확률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정리해서 봐두시게요. 그 중에 하나 지금 여기 그 중에 하나가 그 동그라미 3번이라고 좀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거고. 자, 36번 정리하고요. 37번. 자, 37번 주어지는 조건을 따라서 조건을 통해서 필요 환기량은 얼마냐? 시간당 세제곱미터 per hour란 시간당 얼마인지 이제 그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37번은 주어지는 조건을 통해서 계산 문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필요한 필요 환기량은 얼마입니까? 환기량은 번역에는 이걸 현재 물어본 질문입니다. 부분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주어지는 조건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거주하는 침실에서 CO2 최대 허용도 0.2%, 외기 중에 CO2 농도가 0.05%인 경우에 1인당 CO2 발생량 얼마입니까? 15 리터 per hour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 있는 보시면 그 식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식에다 넣어주시면 되죠. 부분들에서 여기 현재 그럼 실내 CO2 발생량을 이 양을 실내 CO2 발생량에서 어디 실내 CO2 발생량을 뺀 값으로 이걸 나눠주게 되면 시간당 구하는 이 세제곱미터 이 환기량을 구할 수 있어요.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럼 주어지는 조건을 일단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볼까요? 현재 지금 두 사람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단 1인당 CO2 발생량 얼마가 된가요? 15리터 per hour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두 사람이 거주 2 곱하기 그리고 1인당 CO2 발생량 얼마? 15리터 per hour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위를 넣을 때 그럼 여기다 15를 넣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리터 per hour 줬죠. 그러면 뭘 바꿔줘야 돼요? 리터를 뭘로 바꿉니까?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나누기 1000을 해서 나눈 숫자를 넣으시게 되면 여기 현재 0.01호죠. 0.01. 중요한 것은 꼭 단위 잘 보셔야 돼요. 단위는 지금 보시는데 여기를
주어진 값이 뭐였나요? 리터. 리터인데 요걸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를 세제곱으로 바꾼다는 거. 요걸 꼭 주의하셔서 맞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단위가 현재 여기 세제곱미터 per hour를 만약 줬다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리터를 잡고 여기를 뭘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거 세제곱미터로 바꾼다는 그거 좀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실내 CO2 발생량을 보니까 얼마입니까? 보니까 지문에 지금 침실에서 CO2 최대 허용 농도는 얼마? 0.2% 이거를 이 퍼센테이지를 정수로 바꾸려면 이걸 얼마로? 이걸 1000으로 나눠주면 얼마 여기에 되죠? 0.002가 됩니다. 0.002를 실내 CO2 발생량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지문에 그 외기 중에 CO2 농도라고 0.05%. 이것도 마찬가지 정수로 그것도 바꿔주면 여기 또 0.0005죠.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단위가 맞는 거 꼭 확인해요. 단위가 맞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돼. 단위가 맞지 않을 때 단위 환산에 넣으신 거 하고 그리고 현재 주어지는 이 값을 정수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거 나누어서 그 값을 넣어서 계산하시게 되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 여러분 식을 세워 놓으시면 이 계산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단위만 맞춰서 아니면 이 단위를 현재 퍼센테이지를 정수로 바꿔서 넣어준다는 그것만 주의하시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CO2 발생량 문제 정리하시게 돼요. 요 기본식을 가장 기억하시고 주어지는 값 단위 좀 주의하셔서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게 되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몇 번? 2번. 그래 정리 보시고요. 자, 38번. 38번에 이제 보시면 그 신축 공동택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에서 권고 기준 총 7가지 지문에 이제 폼 알데하이드에서부터 라돈까지 해서 총해서 7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부분들은 38번은 여러분이 지금 보신 대로 7가지 권고 기준에 따른 현재 객관식으로서 지금 기억부터 해서 그 비읍까지 중에서 옳은 거란 건 현재 짝짓기형 형태로 열어서 7가지 권고 기준에 따른 항목별에 기준치를 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거를 확인하신 부분들이죠. 현재 지금 보시면 그 지문의 기억, 폼 알데하이드는 여기 210이죠. 210에서 일단 기억 하나 수정, 기억은 210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요. 벤젠은 30, 그 다음에 자일렌은 700, 스티레는 일단 그러면 여기 자일렌도 얼마, 1000을 얼마로 700으로 수정을 해야 맞고요. 스트레인은 300 맞습니다. 톨루엔 1000이죠. 1100이 아니라 1000 이하입니다. 그래서 1000 수정해서 톨루엔. 에틸벤젠은 360. 라돈이 148. 그래서 현재 옳은 것을 고른다고 한다면 그 중에 니은번하고 니을에서 정리해서 두 가지 체크하시고요. 여기는 현재 38번은 지금 객관식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었지만 특히 38번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이거를 주관식화해서 권고 기준에 따른 항목 또는 수치를 물었을 때 여기는 38번 주관식으로 쓰시는 부분까지 정리를 꼭 잘 해 두셔야 됩니다. 부분들에서 38번은 주관식까지 꼭 대비하시자라고 보는 거고요. 39번. 자,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일단 1번부터 쭉 해서 봉수 파괴 현상 설명이 되는 지문 중에 보셨을 때 자, 가마비에 관한 흡인 작용은 배수 수직 주관에서 멀리 위치한 SP형 트랩에서 수직관, 배수 수직관의 유속 증가로 인한 동압 상승에 따른 정압 감소로 봉수가 흡인 파괴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감압에 의한 흡인 작용은 배수 수직관에서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입니다. 가까이 위치한 위생기구에서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이다. 그럼 현재 1번은 멀리가 아니라 뭐요? 가까이 위치한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건 무슨 말이냐 보시면 현재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게 39번 1번이 지금 현재 기타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되 그 지금 1번에서는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위치한 39번 1번인데 39번 1번은 지금 여러분들 봉수 파괴 일단 봉수 파괴 현상은 일단 뭐 기술된 지문도 있지만 가장 첫 출발은 봉수 파괴는 총 6가지 봉수 파괴 원이 있다는 것 그 6가지 기억하시고 그 중에 하나 1번에 관한 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배수 수평지관, 배수 수평지관이다. 수평지관이 있으면 수직관이 있을 거예요. 수직관이 있을 겁니다.
수직과 있다면 이 수평지구 연결된 이 뭐 위생기구에 있다면 이 S트랩이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이게 지금 배수 수직관 수평지관입니다. 수직관 수평지관. 그럼 여기 수직 주관에 배수가 흘러 내려갑니다. 수직관 위에서 물이 이 수직관 을 흘러 내려가면서 여기는 이 수직과 연결된 수평지관을 여기를 통과하게 이 물이 이 수평 주관하고 여기 수직과 연결된 이 수평지관을 통과해서 이 물이 내려갔다고 봐요.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흘러갔던 물이 연결된 수평지관 쪽을 통해 내려갔을 때 뒤쪽에 그러면 속도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려가는 뒤쪽 여기가 어떤 여기 부압이라고 해서 무슨 압이 형성? 부압이라는 건 마이너스 압이다. 마이너스 압이에요. 그러면 부압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부압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죠. 끌어당긴다는 것은 뭘 끌어당긴가요? 이 수평지관에 있는 공기, 여기 수평지관에 있는 공기가 이 공기를 끌어당겨서, 즉 끌어당긴다는 것은 이 마이너스 1 압인 상태에 의해서 공기가 끌려 내려가는데 문제는 공기가 끌려 내려가면 뭐까지 데리고 내려갑니까? 이 트랩 내에 있는 봉수까지, 이 트랩 내에 있는 이 트랩 내에 고여 있는 이 봉수까지를 끌어내려서 공기가 끌어서 같이 딸려 내려가면서 이 봉수가 파괴된 현상. 이게 지금 감압에 의한 흡인 작용을 설명을 한 것이 여기는 이 수직 주관에 가까이 설치한 이 위생기구 쪽에서 발생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질문은 여기는 멀리가 아니라 위생기구 가까이 위치한 위생기구에 파괴하게 되는 봉수 현상, 이 파괴 현상을 말하는 거지 멀리가 아니죠. 그래서 현재 지문은 1번에 멀리를 뭘로 가까이로 좀 바꿔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39번에 1번 쭉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번 읽어두시고 40번으로 가보자. 40번 40번은 지금 관련 규칙상의 30세대 이상 신축공동 기계환기 설비 설치라는 기준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계환기 설비도 좀 살펴볼 부분들인데 일단 출발은 40번의 지문에 신축공동 기계환기 설비 관련해서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세대수도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몇 세대, 30세대 이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40번에 1번 가보죠. 1번은 지금 에너지 설비를 뭘 설치?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해서 유효환기의 표시용량이 몇 퍼센트 이상이 된가요? 85가 아니라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열회성 환기장치, 용어 하나, 열회성 환기장치 하나 기억하시고 관련 유효 환기량의 표시용량이 몇 퍼센트 이상? 8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85를 90으로 바꾸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기계 환기설비 3대 이상의 실에 바깥 공기를 공급할 경우에 필요 환기량과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이 평균이 아니라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40번에 2번, 40번의 문항 중에 보면 2번은 지문 중에 여기 합계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합계. 그래서 법령에서는 이 지문이 현재 합계 이상으로 해서 용어 자체가 합계라고 되어 있지 평균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하나.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 이제 보시면 환기량 조절을 위해서 환기설비 전격 풍량이 몇 단계인가? 최소 적정 2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 체계를 갖추라고 되어 있는데 전격 풍량의 단계는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상. 단계는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입니다. 그래서 풍량은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 체계를 갖춘다. 그래서 3번은 전격 풍량의 단계가 틀렸습니다. 3번, 4번. 자, 그 다음에 문항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보시면 지문에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과 배기는 교차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흡입구 배기구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40번은 지금 뭘 방지해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방지 조치는 지금 보니까 현재 그 거리 각도가 나와 있는데 거리는 지금 얼마를 띄라고 되어 있습니까? 1.5m 이상을 띄우고 1.5m 이상의 거리하고 그리고 각도는 몇 도로 달려면 이거를 90도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 그래서 거리는 1.5m 이상, 각도는 몇 도를 90도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 그 각도를 서로 달리해서 흡입 배기를 거리 1.5를 띄우거나 90도 이상 각도
이상으로 해서 교차 오염을 막는데, 그러면 조치는 이 거리 각도 둘 다를 충족하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보신 현재 문항 4번에서 그 지문에 1.5m 이상 이격을 확보하고가 아니라 확보하거나, 그래서 거리는 여기는 두 가지 모두 둘 중에 하나, 확보하거나입니다. 확보하거나. 그래서 거리 또는 각도 중에 둘 중 하나를 확보해서 뭘 막습니까? 교차 오염을 방지. 일단 그래서 이제 지문 한번 가지고 물어 여쭤본 거고요. 이게 이제 보면 오와 and가 아니라 오와 개념이 이게 정리가 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정리가 끝나셨습니다. 수치를 혹시 물었을 때 숫자도 1.5랑 90이라는 숫자도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숫자 1.5, 각도 90이라는 숫자 두 개 꼭 확인하시고, 두 개 모두가 둘 중 하나만 갖추는 오와 개념이란, 그래서 하고가 아니라 확보하거나 해서 나와 있습니다. 5번은 지금 관련 용어에 관한 지문은 지금 5번에 물었던 것은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그럼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란 건 뭘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 횟수란 건 지금 보신 대로 지금 양가로 나와 있는 그 양가로 단서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환기 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 흡입구에서 세대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최적 풍량을 뭘로 나누다? 실내 총 최적으로 나눈 환기 횟수를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로 합니다. 그래서 5번의 지문은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를 표시한다만 주어도 맞고요. 현재 그 지문의 양가로에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는 무엇인지 양가로 5번에 나와 있는 지문을 통해서 시간당 총 최적 풍량을 뭘로 나눴다? 실내 총 최적으로 나눈 환기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 한번 그거 같이 하나 확인 정리해 두시도록 하고, 자, 41번입니다. 41번. 41번은 지금 주어지는 조건을 통해서 뭘 구합니까? 마찰 손실수들을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이. 일단 마찰 41번. 41번은 지금 계산 문제 뭘 구합니까? 주어지는 조건을 통해서 뭘 구하세요? 마찰 손실수도입니다. 손실수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손실수도는 주어지는 식에다 넣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보셨을 때 내경이 150이고요. 직선 내경이 150, 직선 100원에 0.6세제곱미터 per sec. 지금 0.06세제곱미터 per sec 물이 흐를 때, 유량의 물이 흐를 때 배관 길이가 100m인 경우 마찰 손실 수도는 그리고 개수는 0.03입니다라고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저기 그 유량은 줬어요. 유량은 배관에 그 초속 0.6 세제곱미터 per sec 물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는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식을 보셨을 때, 자 이제 그러면 자 손실수도는 구하는 식을 보죠. 이제 구하는 식을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부분들이. 손실수도 여러분이 일단 계산 문제는 뭐 봤잖아요. 계산 문제 여러분 그 식을 그냥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손실수도를 구하는 식은 여기는 뭐죠? 관마찰 개수죠. 관마찰 개수입니다. 곱하기 길이에다가 유속의 제곱이죠. 유속의 제곱을 뭘로 나눠줍니까? 여기는 2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관내경이죠. 관내경으로 나눠주게 되면 마찰 손실수도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주어지는 조건들을 보니까 조건들이 내경 관경 주었고요. 그리고 유속이 없고 유량을 줬습니다. 유량을 줬고요. 그리고 배관의 길이 줬고 마찰 개수를 줬습니다. 근데 현재 41번에 주어지는 지문의 조건은 개수 줬고 길이 줬고 내경, 중력가속도 주잖아요. 9.8을 넣으면 되는 건데, 현재 주어지는 이 4번, 41번의 지문 이 주어지는 조건 중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주어진 조건이 뭐가 빠졌습니까? 유속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유속을 주지 않았으면 계산 문제가 안 된다. 그럼 현재 그러면 41번 이 손실수도를 표시하려면 일단 여러분 뭐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유속을 먼저 구해서 구한 유속을 여기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현재 손실수도를 풀기 위해서 뭘 여기 구해야 돼? 유속이에요. 유속을 구하는 건 여기는 뭔가요? 유량. 유속은 여러분들이
요량을 뭘로 나눠준가요? 여기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단면적입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지는 조건은 뭐는 줬습니까? 요량은 줬죠. 0.06 세제곱미터 per sec라고 그랬으니까 요량 줬고요. 단면적. 그럼 여러분 결국 유속이라는 건 여기 뭐죠? 이걸 풀어가면 요량은 그럼 요량을 단면적이라는 건 여기는 뭐 단면적은 뭐예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파이 d 제곱을 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복잡한 것 같을 때 여러분 여기는 계산식 몇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2. 손실소득을 구하는 식을 가장 첫 번째 이 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대부분 이 손실소득을 주어지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그 조건을 다 유속까지 주는 여기는 유속을 주장 여러분이 주어지는 조건을 통해 뭘 구해야 돼요? 유속을 구하는 문제까지 유속을 구해서 먼저 이걸 집어넣는 부분이 좀 복잡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유속을 구하는 문제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확인하셨을 거니까 손실소득 유속 여기는 이 두 가지 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풀어갈 수 있다. 그럼 일단 뭐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유속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유속을 여러분이 구한다는 건 보셨을까요? 그럼 유량이죠. 그럼 일단 여기 이 식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여기만 잠깐 보죠. 유량만 구하면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볼까요? 그러면 유량만 구하는 지문에 가봐. 유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요량은 지금 얼마를 줬습니까? 보시죠. 요량은 0.06을 줬습니다. 0.06을 줬습니다. 요량은 0.06 곱하기 4분의 파이 d니까 4분의 파이는 3.14 곱하기 d가 지금 지름이죠. 지름은 지금 얼마를 줬습니까? 내경이 지금 150이라고 해서 여기를 지금 미리를 미터로 환산하면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얼마 되죠? 여기가 0.15. 그래서 0.15의 제곱이니까 0.15의 제곱으로 해서 일단 뭘 먼저 구합니까? 이 계산식을 통해서 뭘 먼저 구하자? 이렇게 유속을 구했다면 요 계산식 유속을 구했다면 이 구한값을 어디에 넣어주시면 이 구한값을 어디다가 여기다 넣어서 계산 두 번씩을 여러분이 돌리다 보면 좀 복잡하게 생각되는데 유속은 단 유속만 가지고 문제를 풀으면 이 문제만 갖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법원들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식은 여기 두 번을 돌리는데 첫 번째 뭐부터 구하자? 유속은 여러분이 현재 그 주어지는 이 식을 여러분이 세웠다면 유속은 여러분이 뭐 다른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은 이 식만 이 식을 세우죠. 이 식을 세워서 계산기로 계산했으면 나온 값, 이 일정의 값이 나올 거니까 나온 값을 여러분 어디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시면 손실소득을 구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건 여러분들 한번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계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식만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하시고 식만 세울 수 있으면 계산기로 풀어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 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유속을 구했다면 주어진 값 넣어서 계산하니까 여러분 꼭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계산기하고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부분들이. 식은 두 번. 그러니까 마찰 손실은 단순 주어진 이 조건만 갖고 문제 내기도 하지만 또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통해 뭘 구해야 돼요? 유속을 구하는 이런 문제까지 한번 확인하셔야 조금 어렵게 물어본 것도 대응하실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식을 두 개, 유속을 구하는 계산식 기억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 유속을 구하는 문제까지 해서 41번은 두 가지 식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 좀 봐두시죠. 41번은 일단 여러분 계산기로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고 밑에 이제 이 처음부터 해설에 다 나와 이 식 그대로 다 정리해 놨으니 여러분들 식을 통해서 한번 계산기 한번 계산하시고 맞는지를 정답 이 해설을 통해서 한번 꼭 확인하신 형태로서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41번을 그렇게 좀 정리하고 42번입니다. 밸브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에서 물었을 때 보시면 1번의 게이트 밸브에서부터 지금 5번의 콕에 관한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문은 지금 옳지 않은 것 나와 있습니다. 자, 문항 4번으로 가보죠. 4번에 4번 체크 밸브는 일단은 그 특징은 뭡니까? 유체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일단 체크 밸브 특징은 뭐죠? 유체를 한 방향 이어래 간다는 것은 역류 방지용으로 씁니까? 맞죠. 그러니까 역류 방지용으로 사용하면 여기까지는 맞는데 밸브 중에 혹시 그 밸브 종류를 갖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무슨 밸브인가요? 체크 밸브죠. 그래서 체크 밸브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스윙형 체크 밸브하고 리프트형 체크 밸브가 있어요. 현재 저번에 물었던 것은
지금 이제 수익형 체크 밸브는 어디만 수평 배관에만 사용한다죠? 아니죠. 그래서 여기 밸브는 42번에 4번, 42번에 4번 한번 볼까요? 42번에 4번. 일단 체크밸브 특징은 맞습니다. 일단 체크밸브 특징, 현재 주어지는 질문의 특징은 그와 같은 특징을 맞습니까?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류입니다. 일단은 가장 밸브는 물어본 가장 첫 번째 정리야. 그 주어진 밸브의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맞고요. 종류는 이제 보시면 이 체크 밸브는 사용되는 배관이 수직, 수평 배관에 관계없이 수직, 수평 배관에 쓸 수 있는 체크 밸브 종류가 있고 어디에만 수평 배관에만 쓸 수 있는 체크 밸브 종류까지 여러분이 체크 밸브 두 가지를 나누셔야 되는데 그럼 현재 주어지는 건 이제 보시면 질문에 그 수익형 체크 밸브는 수평 배관에만 아니죠. 그래서 수직, 수평 배관에 쓸 수 있는 거 그 밸브 중에 여기는 뭔가 여기에 수익형이죠. 수익형 체크 밸브는 수직, 수평에 관계 쓸 수 있는데 수평 배관에만 쓸 수 있는 게 뭐지? 이게 리프트형이죠. 리프트형에서 여기는 리프트형 체크 밸브. 그래서 체크 밸브는 일단은 가장 먼저 특징 가장 첫 번째가 이 특징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체크 밸브는 여기 종류까지 체크 밸브는 여러분이 특징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밸브 중에 어떤 그 종류로 문제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건 체크 밸브 쪽입니다. 다른 체크 밸브는 종류를 갖고 물어볼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만약 밸브 중에 종류로서 문제를 언급을 체크 밸브는 종류는 분명히 시험에 일단 언급은 했었어요.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언급을 했는데 체크 밸브는 여러분들이 수직 수평에 모두 쓸 수 있는지 또는 수평변에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현재 문항 4번은 맞아. 4번은 그 뒤에 그 밸브가 수익이 리포트형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트형 하나 봐두시고요. 자, 43번. 43번은 버큐움 브레이커나 역류 방지 기능을 가지는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위생기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큐움 브레이커나 역류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위생기구라 하게 되면 현재 주어진 대로 문항 3번이죠. 3번에 대변기인데 무슨 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정 밸브식. 세정 밸브식은 세정 탱크가 없죠. 바로 뭐에 의해서 급수관호 직관 연결해서 플러시 지금 세정 밸브를 놓고 세정 밸브 눌러서 손을 놓으면 일정의 압에 일정 손을 놓고 누르고 넘어 일정 압에서 이 급수관 일정량의 물이 내려와서 변기 호스를 쓸어서 밑으로 내리는 형태로 그 변기를 세정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더라? 이게 세정에서 내려가는 호수가 뭐 할 수 있어요? 역류에서 어디로 넘어올 수 있습니까? 급수관으로 넘어올 수 있다 보니까 역류되는 호수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더라. 그와 같은 버큐움 브레이커나 역류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을 필요할 설치가 있죠. 어디에는 지금 대변기 중에 세정 밸브식 대변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43번에 3번. 자, 그다음 44번입니다. 압축식 냉동기 구성 요소 중에 냉동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한다는 것은 냉각 작용이 이루어지는 개소를 지금 물어본 거죠. 부분들이 44번인데 일단 44번은 여러분들이 그 압축식 냉동의 냉동 사이클 한번 잠깐 볼까요? 사이클이면 구성도서 한번 확인한다고 하면 압축식 냉동인데 그 냉동 순환 사이클 그 순환 사이클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그 순환 사이클 4개의 사이클을 거쳐 이렇게 이제 해서 보셨을 때 여기 이제 순환 사이클은 일단 순환 사이클은 아분 팽정이라고 해서 아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라는 그래서 압축식 냉동기에 지금 현재 주은 대로 그 냉동 목적을 직접 달성, 즉 냉각 작용 이 4개 사이클 중에서 냉각 작용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물어봤어요. 어디죠? 여기 증발기죠. 증발기에서 여기는 냉각 작용 이루어지는 것, 즉 뭐 냉방용 냉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던 냉각 작용 이루어지는 개수는 어딘가? 여기 증발기죠. 증발기입니다. 부분들에서
압축기는 여기 압축기 이 증발 일단 이 증발했던 고온 이 저온 조합의 가스가 어디로 들어오죠? 압축기로 들어와서 압축기의 이 피스톤이 이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서 압축을 해서 그를 응축기로 보내죠. 그럼 응축기로 보내게 되면 응축이라는 뭐를? 응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죠? 기체를 뭘로 바꿉니까? 물로 응축을 시키는 거죠. 그럼 증발은 뭡니까? 여기는 액체를 뭘로? 기체로 바꾸는 개념에서 응축기를 거쳐서 이 팽창 밸브를 거쳐서 마지막 어디? 증발기를 거쳐서 여기서 쉽게 보면 실제 냉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문은 현재 정답은 문항의 2번 증발기 그리고 이제 사이클을 혹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44번 압축식 냉동에서 그 순환 사이클, 아봉 팽증이라고 해서 순환 사이클 정도 꼭 기억하셔서 봐두시고요. 흡수기는 여기는 없죠. 현재 그 지문 중에 보면 여기 흡수기죠. 흡수기. 문항 4번이 흡수기. 흡수기는 여기서 이 압축 시간 여기는 어디서 나오고 여기는 흡수식 냉동기 구성 요소 중에 하나 흡수기가 있죠. 여기는 압축식이 아닙니다. 흡수기는 여기 압축식 냉동기 어떤 구성 요소나 사이클 들어간 여기는 흡수기는 흡수식 냉동기 구성 요소 중에 하나지 압축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질문 44번 정리 봐두실까요? 자, 그 다음 44번까지 잠깐 보고 쉬었다가 45번부터 나머지 정리 좀 하시죠.